네. 저는 메디컬 AI,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FDA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에 대해서 1박 2일간 토론했던 것들 중에 좀 발췌해서 내용을 좀 담아봤어요. 보니까 1박 2일 동안 엄청 다양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뭐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제안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다, 이런 거를 좀 공유하는 자리에 가깝고, 또 토론도 아니고 그냥 발표식으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렇다, 이런 발표의 연속 같은 느낌이었어서 그중에서 조금 흥미롭게 보였던 주제들 가지고 좀 발췌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두가 관심이 있듯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이런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건데, 여기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것까지가 메디컬 디바이스로 쳐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 적어서 AI로 작성하는 거는 모두가 다 이건 메디컬 디바이스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난 반면에 뭐 이미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 투 텍스트로 AI가 해주면 그걸 피지션이 이미지랑 그 스크립트를 그 결과물을 비교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는 거. 피지션이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에는 이건 트랜스 비전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디바이스다. 그래서 레귤레이티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피지션이 작성한 리포트를 텍스트 투 텍스트 서머리 하는 거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적절하게 평가가 되었는지를 판독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거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 애매한 경계 안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AI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아무런 제약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FDA에서 승인이나 규제를 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FDA에서 트레디셔널 방식으로 그런 메디컬 디바이스들을 규제했던 방식은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메디컬 디바이스들이 거치게 되는 510K 방식은 이제 동등 기기나 동등 물질과 비교해서 허가를 받는 형태고, 그다음에 드노보는 혁신성이 높아서 동등 기기가 없지만 위험도가 중저 위험도여서 통과할 수 있는 조금 비교적 쉬운 방식의 규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어프로벌은 클래스 3의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제 거쳐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트레디셔널 FDA 레귤레이션을 통과한 이런 메디컬 AI들이 거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낮게는 그냥 이미지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딕텍트하고 다이그노스하고 더 나아가서는 트리트까지 할 수 있는 형태의 AI들은 리스크가 더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마켓 테스팅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됩니다. 연에 100만 달러 이상이 들기도 하고, 이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도 월에 10만 달러 이상, 월에 10만 달러 이상의 그런 테스팅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거는 몇 수개월, 위에는 수년을 거쳐서 테스팅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FDA 승인이 된 것도 아주 일부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만 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렵게 FDA 승인을 받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2%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했는데도 2%도 안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봤을 때, 제 의사들은 이게 결과물은 받아보지만, 다이그노스의 결과물은 받아보지만, 오리지널 이미지와 비교하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또 그런 거를 비교하고 하는데 더 많은 로드가 들고, 그다음에 이런 AI의 결과물들을 평가하는 데에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더 번아웃은 심화되고, 그래서 피지션들도 안 쓰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보험 측면에서도 공공보험에서는 이 AI를 그 수가로서 인정해 주는 게 5개도 안 되고 그 사보험에서도 거의 다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보험 커버도 안 되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써보고 싶어도 이런 진단까지의 AI들은 전혀 커버가 안 되니까 못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쓰이는 정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미래에는 다른 방식의 AI 레귤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 뭐 토탈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퍼포먼스 테스트하고 사이트 밸리데이션 하고 그다음에 사이트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범용적으로도 이제 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AI야? 그러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간이 테스트를 거쳐서 바로 배포를 할지, 그다음에 더 심화 테스트를 거칠지 나눠지지만, 결국에 뭐 이게 디바이스인지 뭔지로 먼저 나누는 게 아니라, 리스크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동일한 공통적인 헬스케어, 아니, AI 레귤레이션을 거쳐서 디바이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이런 SAMD를 평가할 때 최소한 이거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의도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진단용인지 예방용인지 치료용인지 이렇게 딱 세부적인 퍼포스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의 리스크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어떤 규제를 거쳐야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agnos틱이나 트리트먼트인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웰니스 스크리닝용은 이제 좀 더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SAMD들은 퍼포먼스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는 당연하고 이게 어떤 조건에서 사용이 되더라도 reproducible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나오는 방식에서도 그런 프롬프팅을 그 유저가 직접 하는 방식은 하이 리스크고 그거는 규제가 빡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프롬프트는 정해져 있고 그거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식은 로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뒤에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할 때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야 해서 뭐 로우 리스크는 조금 더 쉽게 진행하고 하이 리스크는 어, 더, 더 엄격한 테스팅, 밸리데이션, 다큐멘테이션이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클리니컬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그리고 이런 임상적 기준이랑 좀 비슷하게 잘 작동을 하는지 등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러닝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AI 메디컬 디바이스로 규제를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메인이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해서 이 AI 모델의 정확도나 퍼포먼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환경이 바뀌고 환자들의 데모그래픽이 바뀌고 디지 패턴이 바뀌고 하면서 퍼포먼스나 어큐러시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챌린지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치료가 생겼다거나에 따라서 이 데이터 드리프트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적정 수준으로 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적을 하다가 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FDA에 리포트를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변화가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주 간소화된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포를 낼 수가 있게 한다.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당연한 부분이 되었지만 이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가 AI에선 중요하다. 그래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잘 모아야 하는데 이게 기존의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많이 놓쳐지고 있던 모니터링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도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곳에서와의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반영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반영을 하는 프로세스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논의된 내용이지만 이제 알고리즘의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높여야 하고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한 4년 정도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이 돼서 페어 테라피틱스에서 적용했던 방식이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가 2년 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프리-서티피케이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향후에 이런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AI, 메디컬 AI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서 한번 찾아와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프리-서티피케이션 파일럿 프로그램은 여전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엑셀런스 어프레이저라고 해서 이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사인 기업의 품질 시스템이 어떤지,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어떤지, 개발 프로세스는 어떤지, 사후 관리 타기 등은 어떤지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기업을 평가를 해서 프리서치 인증 등급을 부여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걸 인증 등급을 부여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큰 변화가 있는 게 큰 변화나 위험성이 있는 변화가 배포되는 게 아니면 스트림라인드 리뷰라고 해서 좀 간소화된 리뷰를 거쳐서 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테스트 대상으로서 경험했던 게 이제 페어 테라피틱스라는 그 디지털 치료제 만드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 처음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했던 인터뷰에서 굉장히 새롭고 흥미롭고 힘든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정말 면밀하게 본인의 기업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기업은 이런 메디컬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줬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굉장히 그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 방식은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과 차이가 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은 그게 어떤 기업에서 만들었든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건 기업 단위로 이 기업이 만드는 프로덕트는 그 신뢰할 수 있다라는 등급을 부여받으면 조금 더 빨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럿 컴퍼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애플, 삼성, 휘핏, 존슨앤존슨, 로쉐, 뭐 타이틀, 페어트리빅스 다 있는데, 결국에 아직은 다 파일럿 컴퍼니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거의 구체적인 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성 평가, 엑셀런스 어프레이저 단계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그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통과된 기업이 어떤 새로운 프로덕트를 도입하려고 한다거나 업데이트하려고 할 때 FDA에서는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심사를 거쳐야 할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지 않고 해당 기업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제 스트림라인드 리뷰를 거칠 수 있게 해주고, 그 스트림라인드 리뷰를 거치는 동안에는 품질 시스템 자체가 FDA에서 인증을 한 거기 때문에 핵심 안정성, 유효성 데이터 정도만 중심적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배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후에 실사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제품 출시 후에 증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하고 그 지속적으로 FDA한테 이런 걸 잘 했다, 했더니 이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피드백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FDA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프리서치라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논의됐던 내용, 그 1박 2일간의 컨퍼런스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이 상담처럼 만약에 그게 의사라고 해도 그 의사가 삽입하는 유저 쿼리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다. 이거는 이 AI 에이전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지만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인스트럭션은 별도로 고정된 것이 있고, 이거의 결과를 엑스퍼트가 휴먼 인도 루비 형태로 평가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 리스크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로우 리스크 AI 디바이스가 되기 위한 의료 환경에 필요한 것이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인스트럭션은 픽스드 되어 있어야 하고, 인풋 데이터가 이 엑스퍼트가 볼 수 있게 노출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엑스퍼트가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전체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모니터가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로우 리스크 AI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영상 분석에 사용되는 AI가 로우 리스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 AI가 이 이미지를 트랜스비전 하는데, 그럴 때 고정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트랜스비전을 하고, 그 인풋 데이터인 이미지도 레디올로지스트한테 보여지고, 그다음에 레디올로지스트도 이 드래프트와 이미지를 모두 보아서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되고, 이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면 안전한 AI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된 규제나 막 확정된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FDA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사후 평가를 지속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규제를 하고 어떤 규제를 완화해서 빠르게 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FD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 의료 AI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그거를 내놓는 게 정말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확정되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내놓기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덧붙여 가거나 조금씩 변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